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픕니다. 아마 우울과 불안 세션을 이렇게 점심시간 직전에 놓게 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과 불안은 AI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배고픔도 사람들이 느낀다. 이런 참가사에 이제 주최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블루 세션을 맡은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전 도토리 랩스라는 굉장히 조그만한, 오늘 송기령 작가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토리만큼 더 가벼운 곳 있을까요? 최적의 굉장히 경량화된 회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제 공공기관을 위한 IT 서비스를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전 도토리 랩스에서 대표이자 개발자이자 영업이사이자 회계 다 맡고 있는 이제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 AI 블루라는 책을 또 쓰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개발자가 불안해? 이렇게 AI 기술이 대성하는 시대에 테크 업계가 이렇게 많이 활약하고 있는데 개발자가 왜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방 대표님께서 오프닝 세션에 이 날짜를 쓰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의 강의 복지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저 날짜를 잠깐 잊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이 날짜 처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제게 사실은 11월 30일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요. 2022년은 게다가 저의 결혼 10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날 선생님들은 또 뭘 하고 계셨나요? 작년 저때 3년 전에 겨울에 AI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날짜에 챗 GPT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챗 GPT 이전에도 GPT 모델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어요. 테크 업계에서는 이 GPT 모델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 발표가 될 때마다 다들 한 번씩 써보면서 이번에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대. 이번에는 모델이 이것도 지원을 하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떠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GPT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했던 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채팅형 인터페이스가 이제 같이 구축돼서 나왔잖아요. 11월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1월, 2월 이때쯤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챗 GPT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챗 GPT는 AI를 이제 채팅형 인터페이스로 보급했던 첫 번째 서비스이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챗 GPT가 첫 번째 주자잖아요. 그건 맞죠? 그럼 첫 번째 주자인 만큼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이거는 2024년인데요. 2024년 자료를 먼저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전 사실 50억 달러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지? 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6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5년 한 해 전체 국가 예산이 680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에 뱄을 때 한 6조 8천억은 100분의 1 정도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클로드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 사실 10억 달러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그렇다면 이게 매출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매출도 있고 지출도 있고 또 수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오히려 손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 순수익만 보면 도토리랩스가 이긴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수익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송기령 작가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이어서 이 경량화를 못 이겼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2025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에 이제 예측된 오픈 AI 매출 규모는
13억 달러 수익, 그리고 135억 달러 손실입니다. 사실 손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도 짓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GPU도 많이 사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지금 쓰고 계시는 노트북마다 다 있는 램도 대거 샀습니다. 램을 얼마나 샀는지 아세요? 이번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단독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 시장이 있잖아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오픈 AI가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노트북을 지금 못 바꾸실 거예요. 왜냐면 올해 우리가 지금 같은 가격으로 샀던 노트북이 지금 가격이 3배 이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램 가격이 지금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를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입니까? 기업은 수익을 내는 만큼, 아니, 매출을 내는 만큼 수익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니까요. 손익분기점은 올해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44달러로 인상했을 때. 여기서 챗 GPT나 제미나이나 어떤 것이든 유료로 구독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좀 제 생각에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쵸? 꽤 많으시죠? 많지만 이렇게 쪼끔 이렇게 부끄러워서 손을 잘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2배로 넘게 오르면 사실은 월 구독료가 이제 6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챗GPT만 구독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뭐 티빙, 배달의 민족, 아무튼 우리 지금 구독하는 서비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AI 산업의 발전이 결국 우리 자신의 비용으로 아까 이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튜브는 킥 서비스라는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 앞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이제 상황극으로 연출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썸네일에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죠. 지금 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면 지금 이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친구가 그냥 직진을 합니다. 야, 운전 지금 왜 그렇게 해? 직진하지 말라니까? 우회전하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좀 돈이 없어서 우회전 구독을 못했어. 그래갖고 네 차는 좌회전만 돼. 정말 미안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구독 사용료들이 굉장히 많이 서비스별로 쪼개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영상을 좀 담고 있습니다. 다시 2022년 11월 30일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날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결혼기념일이어서 남편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웃고 있었을까요? 결혼기념일이니까 10주년이니까 좀 기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날 사실 2022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해인데요. 왜냐면 저는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 일을 굉장히 10년 넘게 해오다가 이제 이직도 많이 했죠. 예, 직장을 좀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를 했던 게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원래 퇴사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맞는 조직이 있고 또 안 맞는 조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퇴사를 하게 돼서 너무 계획이 없었던 프리랜서 개발자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직장을 구할까 프리랜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조직 생활 10년 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독립을 해보자라고 다짐했던 것이 2022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제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 난 젊으니까 뭔 문제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추가 정밀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그게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챗 GPT가 나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AI 블루를 쓴 건 제가 그만큼 불안과 우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기는 했어요. 저는 지금 애가 있는데요. 애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 산후조리원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요. 조리원에서 코딩했습니다. 놀랍죠?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왜 그때 코딩을 했냐면요. 그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엄청 대세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웹 개발자는 죽는다. 이제 앱 개발자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가 테크업계에 싹 돌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애를 가졌는데 이제 애를 낳고 기르고 다시 육아휴직해서 복직할 때쯤에는 웹 개발자 일자리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제가 애를 가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정말 조리원에서 코딩하고 앱 개발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막 코딩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만한 개발 서적을 보면서 수유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아무런 대안 없이 갑자기 회사를 나왔는데 이제 독립을 준비하려는 찰나에 "넌 쉬어야 돼. 넌 지금 수술을 받아야 돼."라고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저는 '아 앞으로 그럼 난 사회 복귀를 못 하나?'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때였어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경수가 너 지금 목숨 단절되게 생겼는데 경력 단절 고민할 때야?" 그 얘기를 지금도 이제 새겨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목숨이 그래 경력보다는 우선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제가 진단받은 게 11월 월이잖아요.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병원이 그렇게 빨리 수술 날짜가 잡힐 수가 없어요. 수술 날짜를 잡는 데까지 또 몇 개월 걸립니다. 한 4개월 전 걸렸던 것 같아요. 5개월 걸렸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4월 월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제가 2023년 3월 월에 출판사를 찾아서 이제 AI 블루 출판 기획서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은 11월 월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사실 챗 GPT를 써볼 생각도 못 했어요. 난 GPT 써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아 병원 어디서 하지? 수술 어디서 받지?' 막 약간 이런 생각만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1월 월부터 제가 열심히 GPT를 한번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계획 뭐 이런 거 뭐 제 회복 계획 이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너무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불안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엄청 불안해집니다. '어떡하지? 나 수술 받고 돌아오면 경력 복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된다.'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출판사에 보낸 출판 기획서고요. 보시면은 이런 마음들을 써 놨습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 언젠가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면서도 기술 개발에 더 힘을 써야 되는 딜레마, 그리고 AI 솔루션을 사용해 더 편리하게 이어가면서도 개발을 이어가면서도 트렌드에서 이미 밀려난 것 같은 도태감. 저 마음들이 사실 제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었어요. 너무나 불안했고요. 우울하고 또 이미 도태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마음을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 격한 파도를 어떻게 사람들은 이겨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불안은 저만 겪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이 펀딩이 있었어요. 혹시 이 펀딩에 펀딩하신 분이 여기도 계실까요? 안 계시네요. 네. 이 펀딩은 뭐냐면요. 챗GPT 초고수의 수익화 비법서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팔았는데요. 전자책 가격이 15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PDF 하나에 이제 제작비도 사실 안 들잖아요. 근데 15만 원이 들었고 근데도 그 책을 보려고 사람들이 2023년 초에 2억 8천만 원 규모로 펀딩을 한 거예요. 전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했던 거죠.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은 다 AI 써서 이미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밀려나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 책을 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펀딩의 성공을 보고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나만 겪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었잖아요. 그때 그걸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AI 기술이 이렇게
덮치는 때에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사회적 현상으로서 우리가 호명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AI 블루를 쓸 때 먼저 직군별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좀 돌렸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사람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거를 제가 필수로 선택하진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관식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건 실제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AI 업계 종사자였어요. 심지어 이분은. 근데도 미래가 더욱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IT 업계 개발자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불안하다. 근데 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 디자이너 분의 의견에 좀 공감이 갔는데요. 인류의 기술이 왜 이렇게까지 발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 짜증나고 의문스럽다. 사실 디자이너분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UX, UI 디자이너분들은 화면을 개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AI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는 일에서 더 효율을 내요.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UX, UI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큰 불안을 느낀다라고 이 설문조사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업계 개발자는 어떨까요? 이 AI 블루는 사실 저만 쓴 게 아니라 제 공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이 공저자는 지금 과기부에서 국가대표 AI를 뽑는다라고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 국가대표 AI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늘 여기 못 나왔습니다. 근데 AI 개발자들이 선생님들 AI가 지금 선생님들의 일을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I 개발자는 얼마나 노동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효율에 선두에 있고 이 사람들은 효율적인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 친구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잡니다. 근데 그렇게 된 지 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AI 업계는 지금 이게 사실은 원래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미지로만 넣었는데 이 그로밋이 달리는 기차 위에 타서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이 레일을 계속 놔요. 그러니까 레일을 놔야 기차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것과 레일을 놓는 게 그냥 같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AI 업계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불안과 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는 미래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잘 모르겠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나 급속도 기차에 타서 이 속도감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문장은 저희 공저자가 쓴 문장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공저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한번 투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들 다 아시죠? 그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덕트를 만들 때 이 친구는 사실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사용자들은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을 말하고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아이유의 반편지 틀어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발화들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다. 우울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틀어줘. 우울할 때 무슨 노래 들으세요? 사실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저는 우울할 때 좀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려고 애씁니다. 왜냐면 제 우울한 기분을 좀 빨리 떨쳐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울할 때 그냥 좀 잠겨 있고 싶고 그 감정에 좀 폭 빠져 있고 싶어서 약간 잔잔한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슬픈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AI 스피커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줘야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개발자들에게 하나하나가 다 이슈고 다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 최근에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취미가 뭔지 아세요? 텃밭. 놀랍죠? 왜냐면 그분은 디지털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만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이분 굉장히 아날로그한 취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붕 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술 위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기술이 약간 추상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과 더 밀접해지고 싶고 뭔가를 만지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흙을 만지는 그런 취미를 많이 갖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AI 업계에 계신 분들의 우울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작자들인데요. 선생님들 웹툰 많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웹툰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셨어요. 웹툰도 굉장히 이제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웹툰 분야는 사실은 AI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어떤 파동을 겪었냐면 AI로 인해서 그림을 너무나 빨리 잘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지브리 스타일로 나의 프로필 사진을 만드신 분이 한 분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잘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AI 웹툰 보이콧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AI 웹툰 보이콧 운동은 뭐냐면요. 웹툰 공모전을 하는데 이제 웹툰 공모전이 1 년에 2번 정도 열리거든요. 네이버에서 한 번, 카카오에서 한 번. 이제 웹툰 작가들이 등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공모전이에요. 근데 이 공모전에 AI로 웹툰을 만든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창작자들이 다 "AI 웹툰 보이콧한다. AI 웹툰을 받는 공모전도 보이콧한다." 하면서 보이콧 운동을 엄청나게 한 거죠. 왜냐? 왜냐? AI 웹툰은 근본적으로 도둑질이다. 우리 창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그림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걸로 웹툰을 만들어도 그것 역시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였고 이 공모전이 그 이후로 발표한 게 좀 재밌는데요. "우리는 인손임금만 받겠습니다."라고 딱 공지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그린 작품만 이제 공모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웹툰 공모전에는 인손임금 공모전이라는 말들이 다 싹 붙었어요. 그래서 "AI 웹툰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만 받겠다." 근데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AI를 쓸까 말까가 정말 첨예한 이슈입니다. 이거 우 우라사와 나오키라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요. 웹툰을 잘 안 보시니까 아마 이 만화가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0 세기 소년, 몬스터 이런 거 그린 만화가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AI로 하고 있는 작업을 우리는 그리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작업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요 1 부터 0 까지가 다 재밌대요. 저 좀 부러웠습니다. 전 개발하는 게 좀 재미없거든요. 그냥 합니다. 네. 그림부터 채색하고 그림자 넣는 것까지 다 재밌다. 근데 이런 작업을 전부 AI에게 넘겨버린다는 것은 사실 '그 과정의 즐거움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말을 듣고 좀 반성되기도 했고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생명 자체에 대한 모독이다.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이 워딩에는 약간의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 마을에서 작업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작업을 하고 그 근처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제 요양을 온 사람들이랑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만나는데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맥락에서 저 말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산책을 갈 때마다 아침마다 만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장애가 있대요, 신체적 장애가. 그래서 그 친구랑은 인사를 하는 건 물론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봤던 AI가 뭐였냐면 그 인간의 신체의 움직임을 괴기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굉장히 괴물스러운 움직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AI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보고 난 참이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 떠나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AI 기술 전반에 대한 어떤 비판처럼 좀 오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죠.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또 뭘로 유명하면요. 작품을 지연시키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에 개봉한 작품 있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작품은 제작 기간이 총 7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령공주에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요. 원령공주에 딱 4 초간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그리는데 1년 8 개월을 썼대요. 4 초를 만들기 위해서 1년 8 개월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AI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웹툰 작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웹툰 작가는 이거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작업 시간이 평균 6.5일이라고 해요. 0.5일 쉰다고 합니다. 0.5일을 쉬는 게 맞나요? 저는 사실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주 연재를 해야 되고 매주 연재를 하는데 70컷을 그려요. 그 70컷을 다 채색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량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딱 릴리즈가 됐을 때 그때 0.5일 쉰다라고 합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죠. 사실 그때 밀린 잠을 잔다고 해요. 계속 밤을 샜기 때문에 이제 잠을 그때 몰아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샘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서 잠으로 휴식 시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서 또다시 밤샘을 하게 된다. 주 1회 70컷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 전 사실은 이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전 웹툰 정말 좋아하고 좋은 작품들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님들이 너무너무 힘든 스케줄에서 일을 하는 거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AI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같은 노동이라고 해서 어떤 데는 다 같은 노동이라고 해서 같은 직군이라고 해서 이 직군에 AI가 필요 없어. 이 직군에는 AI가 필요해. 이렇게 자를 재듯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가는 모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발자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에게는 AI가 필요할까? 사실 개발자에게는 AI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AI가 개발을 더 잘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클라이언트들이 더 저를 쪼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한 달 걸리는 게 당연했던 일감인데 이제 대표님 2주 만에 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실 2주 만에 되거든요. 돼요. 근데 제가 혼자 하면은 2주 만에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안 주는 걸 이제 클라이언트들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서 이미 AI 스탠다드로 기간이 다 변경됐습니다. 그냥 AI를 써서 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은 어떤가요? 선생님들의 일에는 AI가 필요하신가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일에 왜 AI가 필요하지?' 라고요. 사실 저는 '웹툰 작가들에게 AI가 필요할까? 아니면 웹툰 작가들에게 노동량을 줄여줄까?' 이런 질문을 좀 같이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웹툰이 한 주에 뭐 매일매일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연재되고 있는 작품만 500개가 넘어요. 그렇다면 카카오 웹툰도 있죠. 뭐 다른 웹툰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 1회 70컷을 작가님들을 정말 그렇게 노동량으로 괴롭히면서까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다 AI를 너네가 써라라고 하면서까지 정말 그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도를 늦추면 사실 그러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그분들은 AI를 쓰지 않고 그냥 그림의 1부터 10까지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솔루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AI가 사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좀 더 가시화해주고 한편으로는 가속화하는 그런 트리거의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이라고 정말 부를 수 있을까? AI를 도입해서 효도리 AI를 통해서 지자체 노년층에게 배급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위로와 이제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겪었다면 해결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AI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AI 불안과 우울 막 이런 것들을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관련한 강의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연사의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AI를 30년 이상 연구하신 연구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AI 업계의 투자 생태계마다 가서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해라. 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의 미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근데 그 강의, 제가 갔던 강의에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는 내가 자율주행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너무나 후회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투자에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뭘 꿈꾸고 있죠?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사실은 간단한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기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이 발표장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제 테슬라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잠도 자고 책도 보면서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자율주행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사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쏟았으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못 가는 데가 지금 아무 데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책이 미래 기술 단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I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솔루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었는데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AI 리터러시가 뭘까? 사실 디지털 시대가 나오고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도 또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란 뭡니까? 이제 디지털 기기 안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AI 리터러시는 그럼 뭘까? AI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일까? 사실 이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에서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갈라내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AI 리터러시란 AI가 가속화하고 혹은 가시화하는 문제들이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보는 능력, 그것을 꿰뚫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에 나의 우울과 나의 불안이 지금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나만의 것일까? 혹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시대가 내가 그런 우울을 겪게끔 촉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AI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문제들을 좀 더 꿰뚫어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AI 리터러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장면은 좀 제가 특이한 걸로 갖고 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승강기 안내원을 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승강기 안내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마 못 본 분들도 꽤 되시겠죠? 그쵸?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승강기 안내원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 AI 블루 관련해서 책을 쓰다가 노동조합 활동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노동조합 활동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승강기 안내원이 최근에 정년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죠. 전 3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정년 은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승강기 안내원들이 이제 승강기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 직업이 쓸모없는 직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갈릴 때 그분들이 노조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와의 극적인 타결 협상 끝에 이분들을 다 VIP실 바리스타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접객 태도가 굉장히 좋으셨고 이제 그분들이 바리스타 기술만 배우면 사실은 VIP실에서 여전히 손님들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전문성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게끔 전환 배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못 본 건 당연했습니다. 전 VIP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정년은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저한테는 어떤 희망처럼 들렸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기술이 생겨나면 그 기술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라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사실 그 사람의 업무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과 기술의 발전을 동시에 유용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기술을 바꾼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기술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기술을 만들었냐? 관점을 좀 달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이 나온 것도 사실 핸드폰이 없는 데서 아이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이폰이 가져야 되는 어떤 특수성,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건 근본적으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어디 있나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AI 시대, 사실 저는 불안과 우울을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불안과 우울 안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전복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선생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